개봉 박두, 박근혜 생중계입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주 4회로 굳어지면서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가능성을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했는데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달라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주변들입니다. 먼저 아까 주제로는 살펴봤는데 이거는 좀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 이것부터 첫 번째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순실 구치소 이감, 이현정 의원님. 네. 어디로 옮겨지기는 한 겁니까? 일단 지금 현재 최순실 씨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습니다. 남부구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저쪽 영등포 쪽 그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 시내에는 이제 남부구치소와 그다음에 성동구치소 두 군데가 있거든요. 예. 서울구치소는 사실 의왕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본인이 계속 재판부에다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좀 이제 오고 가는 시간이 너무 길다. 그리고 어떤 방어권의 어떤 침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원래는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같은 공공끼리 이제 있게 할 수 없다는 취지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남부구치소로 옮긴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일단 지금 법원 쪽에서도 그런 것들 수용을 했고 검찰 쪽에서도 지금 수용을 해서 일단 이제 성동구치소로 아마 옮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최종적으로는 이제 구치소 측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성동구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송파구에 있습니다. 그 송파역 쪽에 있는데 이게 주로 이제 동부지검하고 이제 동부지법 쪽에 있는 그쪽에 이제 관할하는 사건을 하면서 여기 주요한 이제 수감자들이 이제 있는데 아마 그쪽으로 옮긴다면은 시간적으로 한다면 서울중앙지법에 상당히 가깝게 되게 되겠죠. 예.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만약 이감이 되면 서초동이랑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지는데 일단 성동구치소장이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동구치소가 지금 어디 있냐면은 그 문정동 로데오 거리 넘어 있는데요. 현재 이것이 옮기는 것이 이름이 이제는 동부구치소가 되는 것입니다. 동부구치소가 어디냐 한다고 하면은 지금 그쪽에 있는 가든파이브나 패밀리 아파트 있는 쪽에 있는데 지금 그 남부구치소도 지어진 지가 한 3, 4년 돼서 이른바 4성급 호텔에 가깝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남부구치소에 비하면 오히려 5성급 호텔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한강에 바로 보이는 이른바 한강뷰 내지는 제2롯데월드까지 보이는 곳입니다. 예. 굉장히 지금 6월 말에 이제 개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곳이 된다고 하면은 내곡동을 넘어서 서초동으로 가면은 한마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 갔는 내곡동으로 해서 넘어간다고 하면은 한 30여 분이면은 이 서울지방법원에 도착할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제 변호인 접견을 간다거나 아니면 수사 접견이나 이런 것이 훨씬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구치소 측에서나 검찰 측에서도 이 옮기는 걸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겠죠. 최순실 민원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동부구치소, 이제 성동구치소가 아니고 동부구치소인데 동부구치소는 6월에 이제 처음으로 문을 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에 누구를 넣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그 잡음조차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로서는 마다할 이유는 크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구치소가 옮겨지는군요. 오른쪽에 준비한 걸 또 속도감 있게 한번 더 보실까요? 최순실 씨는 구치소 이감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박 전 대통령은 일요일도 이제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최 변호사님 휴일까지도 이제 변호인 접견을 하겠다는 건데 아무래도 그 이유는 현재 재판 일정이 워낙 빡빡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주부터는 3일에서 주 4일 지금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변호인이 접견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하루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호인 접견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밖에 안 됩니다. 결국 4일 재판을 해버리면은 하루 만나서 4일 재판을 준비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주말, 지금 보니까 일요일 접견이기 때문에 토요일은 못한다. 결국 실질적으로 변호인 접견할 수 있는 것은 주중에 하루, 일요일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마 그 변호인으로서는 상당히 빡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일요일까지 해준다는 것은 그래도 상당 부분 그 법원에서 이 변호인의 접견권, 재판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을 보장하는 그런 취지로 읽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아까 지금 이경재 변호사가 말했던 게 이제 그래픽으로도 화면으로 잠깐 준비가 됐었었는데 저희 보면 구치소에서 주말 접견이 불가하다고 1차 통보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과거에 지난주였죠. 정유라 씨가 이제 긴급히 이제 엄마 면회를 갔는데 구치소 측에서 거부했던 것 같이 최순실 측과 구치소 측에 조금 이제 불협화음이 있는 건 맞는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경재 변호사는 주말 접견이 가능하다고 해서 갔는데 이제 정유라가 못 만났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그 어떤 이제 구치소 입장에서 그럴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을 면회시켜 주려면 사실 많은 직원들이 솔직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교도관들 같은 경우에 뭐 한 사람을 위해서 개호를 하려면 여러 명이 사실은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뭐 검찰에 이런 데서 해주라고 한다고 해서 구치소 측에서 뭐 바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의견차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만약 주말 접견, 변호인 접견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구치소 입장에 보면 근무 형태를 다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 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교도관도 출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네요. 아마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구치소 측과 검찰 측에 조금의 의견차는 좀 있을 거로 보입니다. 이게 뭐 법무부 쪽에서도 이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 사건이 워낙 전대비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케이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구치소 이감, 변호인 접견 가능까지 살펴봤다면 아마 이 얘기가 시청자분들께서는 가장 좀 관심이 많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정말 우리가 TV로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TV로 공개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 재판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이제 재판 과정이 이제 보여졌는데 지금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이 법원 규칙에 따라서 재판 시작 전에 장면은 볼 수 있지만 그 이외 공판 장면은 중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법원 내부에서도 아마 이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건 좀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재판의 경우에는 공개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니까 법원 행정처가 전국의 판사들한테 한 1,000명 조금 넘는 판사들에게 이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이 판사의 67.8%가 재판 과정을 공개해도 괜찮다. 이제 이런 의견을 보였고요. 반대가 32.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판결 선고 장면, 그러니까 공판 전체를 공개하지는 않더라도 판결 선고 장면까지는 공개해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73.4%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퍼센트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법원 안에서 이렇게 많은 판사들이 이 TV 중계나 이런 것들을 허용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법원 내부에서 의견을 좀 수렴한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전체를 공개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어떤 법적 알 권리 취지에서는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피고인이 유죄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이 되는데 아직까지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공개하는 것이 맞느냐. 이와 같은 알 권리와 피고인의 그 어떤 방어권 보장 이 두 개가 크게 충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권 문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부분을 그 내부 수렴을 했고 아마 어떤 규정을 바꾸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다만 최종적인 선고 단계에서 이거를 그 공개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게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서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 35% 그리고 공개해서는 안 된다가 한 34%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런 거 동의 여부 관련 없이 허용해놔야 된다는 게 한 28% 정도인 것 같은데요. 결국 피고인이 본인이 떳떳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상태에서 본인도 오케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적절히 어떤 그 타협하는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박 전 대통령 측이 이 생중계를 하겠다고 뭐 스스로 허용을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뭐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뭐 과정은 제가 봤을 때는 피고인이 동의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그 공개를 하는 것이 괜찮고 마지막 어떤 선고 같은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관련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굉장히 국민의 알 권리, 역사적인 어떤 심판 그런 취지에서는 공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오전 재판에서도 유영하 변호사랑 이경재 변호사 간에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생중계가 되면 저희가 피고인의 그 눈빛과 태도, 표정 하나하나를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누가 쏘는지, 누가 딴짓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게 이제 다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이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들 사람들이 또 많이 관심 갖는 대목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생중계되고 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변호인단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일종의 실강이 내지는 뭐 눈에 주도권 완전히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보이세요? 예. 이제 그런 것들조차도 이제 감지가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이제 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유영하 변호사하고 이경재 변호사가 이 변호사 이 증인 반대 신문한 과정에서 뭐 약간의 이제 실강이가 있었다. 지금 이제 그림으로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먼저 이제 그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일어나서
자기도 뭐 할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 상황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자기가 마치 주도권을 가진 양 정리하려고 하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그것에 대해서 또 약간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이제 약간의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됐는데요. 저게 변호인단 간에도 약간의 저런 신경전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본인이 더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구도 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 저 사안 같은 경우를 이 변호인단 간의 갈등 내지는 이제 그런 거로 이제 신경전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간에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이견이 벌써 이렇게 노정되고 있는 것인지 아직 확실하게 좀 확인하기는 좀 힘든, 아직은 좀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단계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 이제 대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사이에도 서로 이제 결정적인 대목에서 약간 이견이 좀 노정되기 시작하는 그런 초기 단계가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TV로 생중계된다면 뭐 관심이 당연히 없을 수가 없겠죠. 오늘 재판에서 좀 더 특이한 게 있는데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경고 문구까지 나왔는데 방청석에서 소란행위를 하는 경우 방청 제한 및 감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게 최 변호사님 보통 재판에서는 볼 수 있는 경고 문구입니까? 보통은 앞에 사진 찍지 말라고 노포도 딱 크게 붙여놓죠. 근데 저와 같은 그 글을 붙여놨다는 것은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많이들 시끄러웠다는 간접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봐줬지만 앞으로 더 이상은 봐줄 수 없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 주에 4번 정도 재판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재판이 시끄럽거나 소란하면은 오히려 집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법정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재판장이 어떤 그런 법정 내의 질서 유지권을 강력하게 발동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감치가 뭐냐? 쉽게 말하면 구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감치돼 가지고 서울 구치소로 갈 수 있으니까 안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정의 어떤 질서를 따라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감치지 구속이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판부의 강력한 경고네요. 어쨌든 오전 상황 달라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저 세 가지 부분을 핵심 요약을 해봤다면 본격적으로 좀 재판 이야기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박 전 대통령의 SK 뇌물 혐의에 관한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먼저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정인께서는 지난 2월 16일 날 대통령과 독대하신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이나 아니면 그 후에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80억 상당의 지원 요청을 해달라는 얘기를 받거나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안수석으로부터가 아니라 K스포츠의 사람들로부터 그러면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SK가 작년 11월 달에 탈락했던 SK 워커의 면세점 신규 특급 발급 사항을 염두에 두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제안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면세점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세점 부분은 저희한테 너무 작은 사업입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이제 SK 관련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화면에서 보신 최태원 회장도 다음 주 목요일 딱 일주일 두면 증인으로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많은 기업들이 사실 출자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요구한 것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박 전 대통령한테 뭔가 요구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가 여부가 이제 지금 이제 밝혀진 것인데. 예.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가 있다면 SK 같은 경우는 사실 SK 면세점, 그러니까 워커힐에 있는 면세점의 어떤 재인가 여부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재원 수석 부회장이라고 이제 그 최태원의 동생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구속돼 있었는데 그 조기 석방 문제하고 그러니까 SK텔레콤하고 CJ 헬로비전의 지금 인수합병 문제 그렇죠. 이게 이제 걸려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면서 돈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인데 사실 SK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어쩌면 좀 피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추가로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SK가 살펴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돈을 안 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 돈은 어떻게 누가 줬냐면 롯데가 줘버리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롯데가 주면서 롯데가 또 마지막에 또 다시 돌려받았죠. 그러니까 만약에 SK가 이 돈을 줬다라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최태원 회장도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그런 상황을 모면할 수 없었을 것인데 예. 사실 이제 그 돈 자체 거절하는 게 SK를 봐서는 엄청나게 사실은 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간에 특히 이제 재판의 핵심은 결국 이런 요구를 하고 어떤 돈을 준 것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또 이제 면회 과정에서 SK 고위 관계자들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대가성과 관련된 이야기들, 즉 예를 들어서 뭐 석방 관련 이야기도 뭐 이렇게 위에서 뭔가 요구를 했다라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관련된 것을 이제 최태원 여장이 나와서 좀 증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가성을 매개로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했냐 그렇지 않냐 이게 핵심이 되겠죠. 과거 박 전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과의 관계를 증언하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유독 박근혜 대통령의 사랑을 받은 느낌입니다. 사면을 받았습니다. 광복 70주년 사면입니다. 더군다나 복권까지도 받으셨습니다. 그 뒤로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동행도 하고 대전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방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두주자라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서면 이후에는 창조경제 혹은 또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이 저로서는 가능한 한 나라 경제의 동문서답이 생겼습니다. 유감입니다. 그러면 최 변호사님, SK 측에서 이제 박 전 대통령 관련된 막 부정적인 증언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네요. 지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SK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삼성이나 롯데와는 다른 부분이 있었죠. SK 같은 경우에는 사내에서 외부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의견이 사회공헌위원회라는 데에 상정이 돼야 되고 거기에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 어떤 지원과 관련해서 사회공헌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내용이 어떤 설왕설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그것이 다른 롯데나 삼성과 달리 어떤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이죠. 다만 많은 분들이 의심했던 것처럼 SK 최태원 회장이 구치소에 있을 때 사면과 관련해서 왕이 귀환을 결정했다. 숙제를 내줬다. 뭐 이런 얘기를 암호 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어떤 사면과 대가관계와 거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그와 같은 어떤 구치소 내에 했던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또 나중에 석방된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있었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어떤 깊은 심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만 지금 본인들로서는 최대한 어떤 이 상황과 멀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서든 빌미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줄타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SK와의 관계 이 움직임 말고도 또 하나의 오늘 움직임 하나가 있습니다. 검찰이 최순실 씨의 특검 강압 수사 주장을 각하했는데요. 그동안 최순실 측은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특검 해당 행위자는 피고인에게 신체적인 폭행보다도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가했습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그런 말을 듣고 너무 강압적인 수사를 해서 제가 특검에 정말 가면은 정말 자살할 것 같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폭행적이고 언어적이고 아니 수사가 자기 원하는 방향대로 안 들어가면은 계속 협박과 저기를 하고 풀이를 지르고 강압 수사를 하고 여러 명들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막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폭언이나 인신 공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제가 입에 담기 너무 힘듭니다. 예,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폭언이나 인신공격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이게 검찰이 자체적으로 그냥 내린 결정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지키기 민초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최순실 씨가 삼족을 내용은 최순실 씨가 첫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특검에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새벽까지 조사를 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협박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핵심이었거든요.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다시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에 교도관이 문 밖에 조사실 밖에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협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당시에 이제 특이한 그 외에 어떤 구체적으로 최순실 씨를 압박하거나 아니면은 협박하고 겁박해가지고 뭔가 최순실 씨 입을 열려고 했다는 행위는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만약에 조사 결과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최순실 씨가 삼족을 멸한다고 당시에 얘기했던 거는 대단히 의도된 행동이었고 좀 정치적으로 최순실 씨가 어떤 인권 탄압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의도된 행동이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날 아마 기억을 떠올리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최순실 씨가 삼족을 멸한다고 막 소리치면서 특검에 들어간 그 날 저녁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터넷 TV하고 인터뷰를 하고 박 전 대통령의 심정을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런 이제 상황이 딱딱 맞아 떨어졌던 게 사실은 누군가가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런 행동들을 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좀 우리가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저게 작전이나 여론전이었다면 이제 다시 반대로 최순실 측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진술 거부 권리 그리고 형법상 자기한테 그 불리한 증수를 거부할 권리까지 있습니다. 다만 그 미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사법방해죄 같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했고 이와 같은 케이스도 사실 본인이 고소를 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쪽 그 개인을 지지하는 사회 단체에서 고발을 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어떤 형사적인 제재를 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 각하 결정했습니다만 각하 결정 근거가 부족하다. 한마디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새로 항고를 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검찰의 조사가 만약 확실하다면 사실 이경재 변호사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마 이경재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최순실 씨 변호인 아니겠습니까? 변호인은 그 피고인의 의뢰자가 주장하는 대로 사실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본인은 직접 보지 않은 상황이라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경재 변호사는 그런 걸 믿고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일단 지금 이제 그 상황 전체를 보자면 아마 최순실 씨가 여러 가지 아마 좀 의도를 한 것 같아요. 본인의 정유라에 대한 어떤 그 수사 문제라든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문제라든지 그래서 좀 특검의 어떤 좀 강압 수사라 이런 걸 좀 부각시켜서 자신을 겨냥한 좀 칼날을 좀 예봉을 꺾겠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지금도 추정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국정농단과 관련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움직임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